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국어 사용을 창의적으로 한다. 국어 사용 능력을 또 개발한다. 여기서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창성 하면 여러분 우리 유창성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초기 문식성 지도에서 글을 읽을 때 쓰는 것도 그렇지만 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르고 정확하게 리드미컬하게 읽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낭독을 잘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유창하게 읽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풍부한 사고의 양입니다. 유창하다는 말은 물 흐르듯이 그냥 잘 흘러가는 거거든요. 풍부한 사고의 양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독창성은 새로운 것이고 융통성은 유연함. 융통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대처를 잘 하는 거죠.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했는데 유연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유연하다, 부드럽다, 플렉시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융통성이란 말은 그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맥락을 잘 읽어야 되겠죠. 이거는 창의성 개발 모형, 학습 모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갖추어야 될 하나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의 특성, 교사로서. 다양성은 사고의 폭넓음, 다양하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다양하게 그림을 그린다, 다양한 놀이를 한다, 다양한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과에서는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법 지식을 가르치거나 또 정확한 언어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모형은 사실은 찾기가 쉽진 않아요. 독창성하고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형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모형이 다 학생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거죠. 문제 발견하기가 먼저 나오고요. 단계를 보면 문제 발견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선택하기, 아이디어 적용하기. 아이디어란 말을 썼습니다. 국어사전에 등재가 된 말이에요. 외래어죠, 외래어.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만든다는 것이고, 만든 아이디어를 이제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게 다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는 모든끼리 협의해서 고를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여러분.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필요성 중요도 확인하고 학습 과제를 분석한다. 뭘 할 것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는 아마도 선생님께서 학습 문제, 어떤 과제를 제시하겠죠. 그 과제에 관련해서 주제라든지 글감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모둠의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물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수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을 줄인다. 그런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말하는 모든 또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덧붙임 종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붙이고 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한 내용을 또 발표하고 평가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또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부분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발견하기는 어떤 과정이냐? 이해하고 분석한다. 아이디어 생성하기는 생성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말은 쉽게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탐구는 본인이 어떤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어떤 원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글을 읽고 주제에 맞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하나의 탐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한 아이디어는 검토를 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최선의 아이디어 선택하기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수업할 때 이렇게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둠끼리 협의해서 여러분 모둠에서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정해 보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또 뭐 채택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다르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기는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건데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는 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정말로 아이디어 적용하기 이루어지려면 수업에서 하고 난 그 다음 단계 실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어져서 선택한 다음에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 적용한 내용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 여러분 재밌는 건데요. 이제 활용은 이게 뭐라고 되냐 표현 영역이니까요. 표현 영역인데 뭐 말하기를 할 때 재밌게 한다, 창의적으로 한다 가능하겠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비판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글을 읽을 때 자기만의 생각,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 기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분석한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비판적 이해 학습 영역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비판적 이해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비판적 영역을 묻기도 하지만 저는 내용 파악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이해는 좀 다른 부분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대안이 필요한 그런 이해 영역, 이 글을 읽고 나만의 어떤 그런 감상, 나만의 느낌, 나만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왜냐하면 감상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뭐 배경 지식에 따라서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줄거리를 간추려 보자 이런 학습 문제 또는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상상해 보자는 활동을 할 때 이런 모형을 쓰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해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열려 있으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상상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라고 하면 앞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상은 상상이지만 근거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좀 허용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이 학습 모임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적용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의 개입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아이디어 제공하기 단계에서 모둠 활동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하는 경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이거 뭐 저학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고학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6학년 교과서인데요. 지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글을 쓰는 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모형을 볼 때 창의성 개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서 보는 방법, 개관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단원의 개연 부분에서 성취 기준을 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성취 기준이 쓰기는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 그런 성취 기준이에요. 그 다음 문법 성취 기준도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생활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학습, 본학습, 후속학습이 나와 있고요. 보니까 5학년 1학기 때 배웠고 4단을 배웠네요.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 배운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원 전체에 대한 개간 보통 이렇게 두 차씩 묶어서 했습니다. 준비, 기본, 실천 학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역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 6차시고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2차시 80분 수업을 하도록 과정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 정약용의 글을 주어라 또 주어라 이 글을 이제 가지고 읽고 학습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과정안을 보면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학습 절차 안내하기가 나오고 단계를 보니까 문제 발견하기가 나오죠. 경험을 떠올리고 학습 목표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학습 목표가 매우 간단하죠. 근데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글을 쓰지라고 했더니 이제 마음을 나누는 글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글이 아마 편지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짧은 글이지만 문자라든지 뭐 이메일도 될 텐데요. 그래도 좀 전통적인 전형적인 어떤 글의 종류 또 장르를 보면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서 읽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아마 글쓰기, 편지 쓰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마음을 나누는 글이라는 게 내용이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걸 과연 분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학습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문제를 발견했고, 네, 정약용 글이 나오고 문제 파악하기가 있죠. 다시 읽도록 되어 있고, 자, 읽기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여러분 6학년이니까요. 아마 묵독으로 읽는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소리 내기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소리 내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임용고사를 앞두고 실제 임용고사 시연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소리 내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연은 여러분이 계획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소리 내기를 이렇게 얼마나 많이 시킬까요? 많이 시키는 건가요? 6학년인데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하루에 10분 또는 5분씩 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철학, 여러분의 전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여기서는 아이디어 생성하기를 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글 쓰기를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야 되니까 다시 읽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생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교과서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정약용의 글을 참고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좀 다르죠, 여러분. 화재.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나누니까 걱정되고 감사하다라는 분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 대표적인 분들이고 또 뭐 의사,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우리 선생님들께 또 편지를 쓰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니까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고 읽을 사람을 정하고 글을 쓰는 방법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을 떠올리고 구체적이죠. 생각이나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성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글을 썼고 정약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죠? 정약용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말해보자고 했고요.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쪽인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또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인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택,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쓰고요. 언제 누구냐,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정안을 보니까 이게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약용이 아들에게 쓴 편지, 그걸 파악하는 쪽에 지금 집중을 두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뭐 아무래도 지금 유배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두 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뭐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파악하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자, 일단 아이디어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글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자, 상황과 목적을 바꿔, 이게 목적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정약용의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잘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생기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쓰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상황이죠. 그죠? 방금 본 것처럼. 예, 그다음 일어난 이 사건들, 뭐 최근에 큰 화재 사건이 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또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어떤 내용을 쓸지 정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가상의 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아이디어 선택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 적용한다는 게 이를테면 정약용이 이제 자식들한테 어떤 마음을 나눠주는가 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어떤 일들, 사건들을 보고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뭐 감사하다, 대표적으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정했다면 그 정한 것을 이제는 아이디어를 정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글을 쓰고 이게 초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글을 쓴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자기가 쓴 글을 스스로 고쳐보는 거죠. 또 물론 친구들이 또 같이 읽으면서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 쓰고 고쳐 쓰기를 함께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지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도 원리라고 되어 있죠. 과정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 글 쓰기 전부터 후까지 과정이 잘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또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에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겠지만 글을 쓰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를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걸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바로 써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매핑을 해서 언제 있었던 일일까, 어디서 있었던 일이니, 무슨 일일까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게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끄집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직하고 나중에 뭐 틀린 글자는 또 본인이 고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 분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쓰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이 쓰는 글, 논술을 쓴다. 논술의 독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아니에요. 논술을 채점하는 채점자인 거죠. 그 채점자의 어떤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채점자는 뭘 원할까? 뭘 요구할까? 아마 그분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정답, 답.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논술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용어들이 없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환경 또는 예상 독자, 필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답, 핵심 용어들로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 있던 어휘들이 들어있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채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독자를 인식하도록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